쩍쩍 한겨울의 얼음 낚시터, 빙판 위로 금이 가는 끔찍한 소리가 사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사람 살려. 얘들아. 결국 순식간에 얼음이 쪼개져 제 몸은 살을 내는 차가운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숨이 막힐 듯 꼬르륵 가라앉던 그 순간 제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차를 타고 떠나며 키득거리던 며느리의 악랄한 모습이었죠. 저는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가 너희들 인생을 이 얼음물 속에 쳐넣어 버리겠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이 된 정분이라고 합니다. 평생 춘천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저는 제 남은 인생도 이렇게 뜨뜻한 국밥처럼 언제나 따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 순탄하게 사는 게 참 어렵다고, 제가 차가운 물속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질끈 눈을 감게 되는 그날의 생생한 기억, 간신히 살아남아 꺼내보는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유난히 따뜻했던 그해 겨울, 2월의 어느 날이었죠. 아들 민수 녀석이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도 끝내주는데 우리 얼음 낚시나 갈까? 목소리가 어찌나 밝던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얼음 낚시? 네가 웬일이냐 갑자기. 윤지가 글쎄 얼음 낚시를 한번 꼭 해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잖아. 엄마도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서. 민수가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게 아주 살가웠어요. 사실 민수는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는 영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 좋다. 오랜만에 바람 쐬러 나가보자.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쌀쌀맞던 아들이 드디어 저를 챙겨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민수와 며느리 윤지가 저희 집 앞에 차를 끌고 왔어요. 윤지가 차에서 내리더니 세상에,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낚시하기 딱이네요. 어이구, 그러게 말이다. 윤지야, 날씨가 참 맑다. 어머님 추우실까봐 제가 보온병에 따뜻한 차도 넉넉하게 준비해 왔어요.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꿀차예요. 윤지가 제 앞에서 보온병을 살랑살랑 흔들어 보였어요. 평소 윤지는 저를 보면 인사도 겨우 하던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상냥하게 굴더라고요. 엄마, 얼른 타, 춥겠다. 조심히 타세요. 아이고, 고맙다, 민수야.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윤지가 조수석에서 몸을 돌려 저에게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무릎 쑤신다는 건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다마다. 이 나이에도 아직 쌩쌩하지. 걱정 마라. 그래도 넘어지면 큰일이니깐 늘 조심하셔야 해요. 윤지가 갑자기 뒷자리에 앉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 손이 참 따뜻해서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차로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소양강이었어요. 강물이 꽁꽁 얼어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얼음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낚시 도구를 바리바리 챙기더니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와. 저기 한가운데 보이지? 거기가 완전 명당이래. 물고기가 바글바글하대. 그래. 아이고, 오늘 손맛 좀 보겠네. 어서 가자. 민수가 제 팔을 이끌고 빙판 위를 성큼성큼 걸었어요. 윤지는 뒤에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방과 의자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자리를 잡은 곳은 다른 사람들과 꽤 멀리 떨어진 아주 한적한 곳이었어요. 엄마, 여기가 좋겠네. 여기 앉아. 민수가 떡하니 의자를 놓더니 저를 억지로 앉혔습니다. 윤지가 낚싯대를 척척 준비해 주더니 지렁이 미끼까지
덥석 끼워줬어요. 어머님 자, 이제 던지시기만 하면 돼요. 아이고, 고맙다. 네 덕에 편하네. 저는 낚싯대를 얼음 구멍에 던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2월의 햇살이 얼음 위에 부서지는 게 참 따사로웠어요.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와 함께 있으니 그저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 얼음 아래에서 꾸르릉 하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따뜻한 햇살 때문에 얼음이 조금씩 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이거 얼음이 녹는 소리 같은데? 괜찮은 거냐? 에이, 엄마도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어림도 없지. 아직 한겨울인데. 민수가 손사래를 치며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조금 불안했어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가 갑자기 손목시계를 힐끗 보더니 윤지에게 눈짓을 쓱 했습니다. 윤지가 그 눈짓을 받고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두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희 집 보일러 고장났는데 기사님이 지금 오신대요.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윤지가 다급한 듯 말하며 제 옆에 있던 가방을 잽싸게 들었습니다. 민수도 말없이 의자를 접고 낚시 도구를 정신없이 챙기기 시작했어요. 뭐, 갑자기? 아니, 이제 막 앉았는데? 아직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니. 아, 엄마, 그분이 지금밖에 시간이 안 된다네. 민수가 윤지의 말을 받으며 답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윤지는 제 가방을 들고 저만치 얼음판을 먼저 걸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민수야. 아무리 급해도 엄마는 데려가야지. 혼자 이 넓은 데다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니. 엄마 갔다가 금방 올게. 고기 잡고 있어봐. 빨리 올게. 민수가 그렇게 말하곤 저를 그 자리에 둔 채 망설임 없이 윤지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의자에서 급하게 일어서려고 했지만 민수는 이미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벌써 강가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윤지야, 민수 이놈아, 엄마도 데려가라니깐.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쳐 불렀습니다. 민수가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저를 힐끗 돌아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 아니, 무슨 벌레 보는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열고 안으로 쏙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 멈춰봐. 민수야, 윤지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차는 부릉 소리를 내며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발밑 빙판에서 쩍 하는 끔찍한 소리가 났어요. 쩍, 쩍, 쩍 하는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겨우 일어선 얼음에 거미줄처럼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악, 안 돼. 사람 살려. 안 돼. 저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식간에 얼음이 쪼개지면서 제 몸이 차가운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얼음물은 살을 애는 것 같았고 너무 차가워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숨도 쉬지 못한 채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제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저 멀리 사라지는 민수의 차 그 까만 뒷모습이었습니다. 대체 왜 저를 이 허허 벌판에 혼자 남겨두고 간 걸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저체온증에 폐렴까지 심하게 와서 꼬박 2주 동안 사경을 헤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근처에서 얼음 낚시를 하던 강태수라는 분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또 고마운 분인지 모릅니다. 얼마 뒤 경찰이 병실로 찾아와서 사고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날 어떻게 하다가 물에 빠지게 되신 겁니까? 같이 간 분들은 없었고요. 그게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갔었는데 저는 차마 말을 제대로 이을 수가 없었어요. 제 하나뿐인 아들이, 제 아들놈이 저를 거기 버리고 갔다고 어떻게 제 입으로 말하겠어요? 너무 창피하고 기가 막혀서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럼 가족분들이 구조 요청도 안 하셨다는 겁니까? 할머니가 물에 빠졌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저는 그저 그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어요. 꼬박 2주 만에 겨우 퇴원을 했습니다. 강태수 씨는 제가 퇴원하는 날 저를 챙겨주며 택시비까지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민수가 엄마 괜찮아? 하면서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 자물쇠가 낯선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제 열쇠를 넣고 아무리 돌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래? 이상하네. 제가 문고리를 잡고 낑낑대고 있는데 마침 옆집 최 씨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 민수 엄마, 도대체 그동안 어디 갔었어? 웬일이야? 아이고, 할머니, 나 병원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 문이 안 열리네요. 몰랐어? 민수 부부가 이 집 팔았다고 하던데. 네. 뭐라고요? 집을 팔아요? 최 씨 할머니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 새 주인이 벌써 이사와서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내 집을 어떻게 팔아요? 그러게, 그건 나도 모르겠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제가 평생 국밥 팔아모은 8천만 원이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 돈이 다 어디 갔어요? 제가 은행 직원에게 소리쳤지만 제 도장으로 정상 출금된 거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참으며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윤지 번호로 전화했더니 처음엔 받지 않다가 나중엔 아예 제 번호를 차단해 버렸어요.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 양반, 제 아들놈이 저를 속이고 집이랑 재산을 다 훔쳐갔어요. 제발 좀 잡아주세요. 할머니,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은 보통 증여로 봅니다. 이걸 사기라고 입증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증여라니요. 아니에요. 저는 허락한 적이 없다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할머니 도장이 이렇게 버젓이 찍혀 있어서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내밀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옆집 최 씨 할머니가 딱하게 보셨는지 자기 집 작은 창고라도 쓰라며 내어주셔서 겨우 몸을 누이게 됐습니다. 혹시나 싶어 제가 평생 일군 국밥집도 알아보니까 이미 폐업 처리가 되어 있더군요. 제 모든 것이, 제 인생 전부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똑같은 꿈을 꿨어요. 그 차디찬 얼음물에 빠지는 꿈 말입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숨이 막혀 허우적대고 저 멀리 사라지는 민수의 차를 보며 절망하는 끔찍한 꿈이요. 식은땀에 흠뻑 젖어 깨어나면 저는 이가 덜덜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왜 저를 이렇게까지 만든 걸까요?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지독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 씨 할머니 집 그 춥고 퀴퀴한 창고에서 지낸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복지관에 찾아가서 나눠주는 무료 급식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며 지냈어요. 처음에는 남들 눈이 너무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게시판을 보다가 제 눈에 번쩍 띄는 안내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커다랗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처럼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공짜로 도와주는 곳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춘천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김영수라는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어르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셔서 오셨습니까? 변호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놈이 저를 속이고 제 집이랑 평생 모은 재산을 몽땅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 추운 날 얼음 낚시터에 저를 버리고 간 일부터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 집과 통장이 모조리 털려 있었던 일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김영수 변호사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어르신 도장을 몰래 훔쳐서 사용했거나 서류를 위조했다는 증거만 찾는다면 이건 명백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이 희망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세요? 그럼 제 집이랑 제 피 같은 돈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장담할 순 없어요. 먼저 그놈들이 어떻게 일을 꾸몄는지 정확한 서류들을 샅샅이 확인해 봐야 합니다. 김영수 변호사님이 저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차분하게 알려주었어요. 우선 시청에 가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은행 거래 내역도 자세히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곧장 시청 민원실로 달려갔습니다. 직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하고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집이 무려 작년 11월 15일에 며느리 윤지의 이름으로 떡하니 넘어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그 날짜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똑똑히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제가 지독한 독감에 걸려서 꼬박 일주일 동안 방 안에 누워 꼼짝도 못했거든요. 열이 어찌나 심하게 나던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민수가 갑자기 웬일로 저를 찾아왔었어요. 엄마, 왜 이러고 누워 있어? 꼴이 말이 아니네. 이러다 큰일 나. 당장 병원 가야 해. 입원해야 할 수도 있겠어. 아니다, 괜찮다. 그냥 집에서 좀 쉬면. 안 돼. 늙어서 그러다 폐렴으로 번지면 큰일 난다고. 빨리. 민수가 어찌나 성화를 붙이던지 그러면서 서류 뭉치 몇 장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거 엄마 입원하면 쓸 보험 서류인데 여기 도장 좀 빨리 찍어줘. 무슨 보험이냐? 아, 묻지 말고. 입원 보험이라고. 병원비 나오게 하려면 빨리 찍어야 한다니까? 저는 열에 들떠서 아픈 와중에 아무것도 확인도 못하고 도장을 쾅쾅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게 제 집을 통째로 넘기는 매매 서류였던 거예요.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8천만 원이 한 번에 나간 게 아니라 그 집 명의를 넘겨받은 11월부터 야금야금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1월에 얼음 낚시터에 저를 버리기 직전에 모두 사라졌더라고요.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제 돈이 주식 투자 계좌와 이상한 부동산 투자 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제 피 같은 돈으로 투기판에 뛰어든 거였어요. 저는 창고로 돌아와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민수 부부의 새 주소가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05동 2501호. 제 돈으로 감히 강남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간 거였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최 씨 할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도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런 몹쓸 놈들을 봤나? 그럼 민수 엄마 혹시 서울까지 가볼 거야? 당연히 가야죠.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근데 혼자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하고 돌아올게요. 최 씨 할머니가 딱한 저를 위해 설거지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라고 동네 중국집을 소개해 주셨어요. 민수 엄마 그래도 서울 가려면 차비도 있어야 하고 밥도 사 먹어야 하잖아. 여기서 일해서 엽이라도 벌어가. 아이고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는 중국집 주방에서 한 달 동안 정말 죽어라 일해서 15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쥐고 서울행 버스표를 끊어 곧장 대치동으로 향했어요. 듣던 대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정말 크고 번쩍번쩍한 단지였습니다. 105동을 찾아서 1층 로비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마침 로비 구석에 벤치가 있어서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 아저씨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누구 기다리시는 분이라도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들리가 여기 사는데요. 2501호요. 2501호요? 아, 그 최근에 이사 온 젊은 부부 말씀이시구나. 네, 맞아요. 제가 깜짝 선물을 좀 주고 싶어서 몰래 왔는데 녀석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통 모르겠네요. 제가 사람 좋게 웃자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 댁 부인은 매일 오전 10시쯤 되면 꼭 나가세요. 그래요? 그럼 아들은 언제 나가나요? 남편분은 주로 낮에 외출하시더라고요. 보아하니 오후 1시쯤에 꼬박꼬박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며칠 동안 로비 벤치에 죽치고 앉아 그놈들을 관찰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슈퍼에 가서 싼 음료수 하나 사들고는 일부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저기 2501호에 사는 그 젊은 부부 혹시 아세요? 아, 그 사람들요? 알죠.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던데. 그럼요. 딱 봐도 돈이 많아 보이던데요. 제 돈으로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근처 찜질방에서 하루 1만 원짜리 쪽잠을 자며 버텼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파트를 살폈습니다. 작은 노트를 사서 민수 부부의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기록했어요. 윤지가 나가는 시간, 민수가 나가는 시간, 그리고 들어오는 시간까지 꼼꼼하게 다 적었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끈질기게 관찰했더니 녀석들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윤지는 정확히 매일 오전 10시에 쫙 붙는 운동복 차림에 필라테스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뒤를 밟아봤습니다.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아주 번쩍번쩍한 고급 필라테스 학원이 있었습니다. 윤지가 거기로 쏙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저는 당장 그 필라테스 학원 근처 카페에 찾아가서 청소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일손이 필요하긴 해요. 하루에 3시간 정도 화장실이랑 홀 청소하는 일인데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하고 말고요.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다행히 카페 사장님이 저를 써주기로 했어요. 이제 윤지를 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카페에서 청소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윤지가 필라테스가 끝났는지 친구들과 함께 카페로 들어왔어요. 저는 일부러 걸레를 들고 그 테이블 근처를 닦으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머, 윤지아. 너 처음 이사 왔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졌다. 아유, 아니야. 최근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힘들었다가 이제야 마음이 추스러져서 그런가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마터면 손에 든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죽었다고요? 어머, 세상에. 언제, 어떻게? 몇 달 전에 글쎄 얼음 낚시를 가셨다가 얼음이 녹는 바람에 빠지셔서 세상에 윤지가 눈물까지 찔끔 짜내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니? 그럼 유산은? 어머님이 재산을 좀 남겨주시긴 했어. 덕분에 이 동네로 이사도 오고. 윤지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금세 미소를 짓지 뭐예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머, 부럽다. 그럼 남편은 요즘 뭐해? 우리 남편? 아, 지금 크게 사업 준비하고 있잖아. 조만간 아주 큰 돈 벌 거야. 기대해. 윤지가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민수 녀석이 대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민수를 따라가 봤어요. 민수는 평일 오후만 되면 어김없이 강남역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웬 낯선 중년 남자와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남자가 민수에게 명함을 건네는 걸 똑똑히 봤어요. 민수가 자리를 뜬 다음에 저는 재빨리 그 테이블로 가서 바닥을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명함 한 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대한건설 대표 박철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전단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고수익 보장, 무조건 터진다, 부동산 투자 세미나 라고 아주 자극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도 있더라고요. 투자 세미나? 민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저는 당장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거기 투자 설명회에 좀 참가하고 싶은데요. 고객님, 혹시 투자 가능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시나요? 글쎄요, 얼마 정도가 되어야 참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세미나는 최소 1천만 원 이상 투자 의향이 있으신 분들만 참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천만 원이라니요. 지금 제 수중에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고민 끝에 저는 염치불고하고 또 최 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돈을 좀 더 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 1,000만 원이요. 어머나, 그렇게 큰 돈을 어쩌려고. 최 씨 할머니께 그간의 사정을 전부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흔쾌히 빌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억울한 일이니까 내가 꼭 도와줘야지. 고마워요, 할머니. 이 은혜는 제가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요. 저는 당장 최 씨 할머니 이름으로 가짜 신분을 만들어서 그 수상한 설명회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민수 녀석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바로 김영수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아무래도 제 아들 민수가 투자 사기 같은 걸 벌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어르신, 지금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아직 형사 입건이 어렵습니다. 그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놈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김영수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데 저 늙은이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한계가 뻔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최 씨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 엄마 복지관에서 들었는데 재산 분쟁 무료 상담이라는 걸 해주는 데가 있대. 여기 전화해 보는 건 어때? 재산 분쟁 무료 상담이요? 네,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저는 망설일 것도 없이 최 씨 할머니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재산 분쟁 때문에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어떤 분쟁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아들놈이 저를 속이고 집이랑 재산을 몽땅 다 가져갔어요. 어머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어르신, 전화로는 힘드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혹시 강남 쪽으로 나오실 수 있겠어요? 도착하시면 오선이를 찾으시면 되세요. 며칠 후, 저는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고급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떤 여성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혹시 정분이 어르신 맞으시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맞아요. 저는 오선희 씨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데 어찌나 당당하고 기품이 넘치던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데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 같았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차는 이미 주문해 뒀습니다. 오선혜 씨가 저를 편하게 앉히고 말했어요. 어르신 사연은 전화로 간단히 들었지만 정말 들을수록 기가 막히네요. 혹시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보셨어요? 그럼요. 왜 아니겠어요. 사실 저도 20년 전에 어르신과 똑같은, 아니, 더한 경험이 있거든요. 지독한 배신을 당했죠. 오선혜 씨가 자신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가 바람이 나서 제 재산을 몽땅 들고 튀었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어머나 세상에,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긴요. 독하게 마음먹었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법적 허점만 파고들어서 그놈 재산까지 싹 다 긁어모아 되찾았습니다. 오선희 씨의 눈빛이 확신으로 이글거렸어요. 지금은 저처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재산 분쟁 전문 컨설턴트라고나 할까요? 오선혜 씨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땐 얼음 낚시를 정말 좋아해서 빙판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엉뚱하게도 사기꾼 놈들 낚는 일을 하고 있네요. 저는 오선혜 씨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얼음 낚시터에서 벌여진 일부터 민수가 투자 사기를 벌이는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털어놨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오선희 씨가 테이블을 탁 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말 인간 말종이 따로 없네요. 어르신, 이건 단순히 돈만 되찾는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드님 부부,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다시는 고개 못 들고 다니게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해요. 오선혜 씨의 목소리에 무서운 힘이 실렸습니다. 아드님과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하셨죠? 그 실체만 정확히 까발리면 재산 환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선혜 씨가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욱 씨, 나야, 지금 시간 좀 괜찮아요? 아주 급한 건이 생겨서. 잠시 후 한재욱이라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카페로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고. 인사해요. 이분 좀 도와드려야겠어. 이쪽은 사설 탐정 한재욱 씨예요. 한재욱 씨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한재욱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죠. 오선혜 씨가 제 사연을 빠르게 요약해서 설명했어요. 한재욱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철민이라 대표님, 그 이름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잠시만요. 한재욱 씨가 노트북을 꺼내서 무언가를 정신없이 검색했어요. 아, 맞다. 찾았습니다. 이 사람 5년 전에 수백억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잡혀갔나요? 아니요. 그때는 증거 부족으로 교묘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몰래 숨어서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업을 벌이고 있었군요. 한재욱 씨가 더 자세히 조사해 보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더구나 박철민 회사는 유령 회사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회사입니다. 투자금만 잔뜩 모으고 언제든 사라지려는 속셈이죠. 이놈들 수법이 아주 악질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만 골라서 노리고 있어요. 노인분들이 속기 쉽다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며칠 후 한재욱 씨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민수와 박철민이 만나는 강남의 고급 식당에 잠입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거였어요. 성공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한재욱 씨가 작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박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이거 완전히 깡통인 거 알지? 건설?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그럼 모은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해외로 싹 다 빼돌려야지. 멍청하게 국내에도 몇 개월만 바짝 당기고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알겠어? 민수의 목소리도 똑똑히 들렸어요.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제가 맡은 지역에서는 특히 노인분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돈 싸들고 오신다니까요. 좋았어. 노인네들이 제일 만만해. 의심도 없고 계속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저는 그 녹음 내용을 들으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제 아들이 다른 노인들까지 등쳐먹고 있었던 거예요. 오선혜 씨가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이것만 검찰에 넘겨도 되지만 이놈들 꼬리 자르고 도망갈 수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투자 설명의 현장을 덮치는 겁니다. 민수라는 자가 사기치는 그 순간을 직접 잡는 거죠. 일주일 후 민수가 주최하는 투자 설명회가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저와 오선희 씨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촌스러운 가발을 쓰고 커다란 선글라스까지 끼고 변장을 했어요. 어르신, 절대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돈 많은 시골 할머니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호텔 연회장에 들어가니 세상에 100명도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전부 60대, 70대 이상의 노인분들 뿐이었어요. 그때 무대 위로 제 아들 민수가 번쩍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마이크를 들고 올라섰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아주 큰 목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자, 저희가 오늘 제안하는 이 투자는 무려 연간 30%의 확정 수익을 보장합니다. 30%입니다. 그 말에 청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뭐, 30%라고? 아이고, 은행 이자랑은 비교도 안 되네.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정부 보증은 물론이고요. 100% 원금 보장, 100% 안전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뻔뻔하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맞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많은 노인분들이 홀린 듯이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수천만 원, 수억 원씩 피 같은 돈을 내미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오선혜 씨가 저를 이끌고 민수에게로 당당하게 다가갔어요. 아이고, 젊은 사장님, 설명 한번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 내가 귀에 쏙쏙 박혔어.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럼요. 혹시 투자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지.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으려나? 그 말에 민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 뜨였습니다. 5천이요? 아이고, 사모님. 정말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오선혜 씨가 일부러 가짜 명함을 내밀었고 민수는 그걸 의심 없이 넙죽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저희가 그렇게 설명회장을 막 빠져나오려는데 갑자기 로비 쪽에서 며느리 윤지가 나타났어요. 윤지가 이쪽을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녀석이 뭔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고개를 푹 돌렸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윤지가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경호원 같은 남자에게 뭐라고 속삭이면서 저희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선희 씨, 큰일 났어요. 저 며느리년이 저를 알아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젠장, 빨리 이쪽으로 나가요. 오선혜 씨가 제 팔을 잡아 끌고 비상구 쪽 뒷문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불안했어요. 며칠 후 저는 갖고 있는 돈이 다 떨어져 시골로 다시 내려가 최 씨 할머니 집 창고에서 쉬고 떼었어요. 갑자기 낯선 남자 2명이 창고 문을 거칠게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은 깡패처럼 험상궂게 생긴 놈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분이 맞지? 누구세요? 한 남자가 창고 안으로 성큼 들어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구긴 민수 씨가 보냈어. 할머니가 요즘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며? 그게 뭔 소리요? 당장 나가요. 그때 다른 남자가 저를 밀치며 협박하듯 말했어요. 시끄럽고 며칠 전에 투자 설명회에 왔었지? 그때 찍거나 녹음한 거 싹 다 내놔. 증거라니.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할망구가 아직도 거짓말을 하네. 빨리 다 내놓으라고. 그놈들이 제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부으며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낡은 휴대폰도 빼앗아 갔어요. 경고하는데 더 이상 민수 씨 일에 얼쩡거리지 마, 알았어? 다음번에 또 눈에 띄면 그때는 이 정도로 안 끝날 거니까. 그때 마침 최 씨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니네들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경찰 부를 거야. 하지만 그 남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비웃었어요. 할망구, 시끄러워, 경찰 불러봤자 아무 소용없어. 우린 그냥 얘기만 나눈 거거든. 퇴. 그놈들은 욕을 뱉고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급하게 공중전화로 오선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 씨, 큰일 났어요. 민수가 깡패들을 보냈어요. 뭐라고요? 어르신, 꼼짝 말고 계세요. 지금 당장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바로 갈게요. 오선혜 씨가 번개같이 차를 몰고 와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타워 팰리스라는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오선혜 씨의 아파트는 정말 궁궐처럼 컸어요. 제가 살던 집의 몇 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한재욱 씨도 심각한 얼굴로 도착해서 상황을 점검했어요.
대표님, 아무래도 민수 부부가 우리 움직임을 완전히 감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놈들이 본격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 합니다. 그날 밤 오선혜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20년 전에 지금 어르신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다 잃었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명심하세요. 어르신, 복수는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전략이거든요. 오선혜 씨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녹음 파일과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던 저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백억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대한건설의 박철민 대표가 어젯밤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상에, 박철민 그놈이 해외로 도망을 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곁에 있던 선희 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우 같은 놈, 벌써 꼬리를 말고 도망을 쳐? 선희 씨가 이를 갈았습니다. 선희 씨 이제 어떡해요? 이젠 정말 다 끝난 거겠죠? 제가 그렇게 울먹이자 선희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포기하면 저놈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선희 씨가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맞다. 어르신, 어르신을 구해주셨다는 그분, 강태수 씨를 다시 찾아가 봅시다. 강태수 씨를요? 네. 그분이 전직 경찰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에선 그분 경험이 분명히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선희 씨의 말이 100번 맞았습니다. 강태수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경찰 출신이니까 이런 일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춘천으로 내려가 강태수 씨의 낚시용품점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보고 강태수 씨가 화들짝 놀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니, 분희 씨, 이게 얼마만입니까? 강태수 씨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신 거고요?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되셨어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강태수 씨가 끓여주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털어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강태수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급기야 주먹으로 테이블을 쿵 내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만도 못하네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네요. 강태수 씨가 제 일처럼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분희 씨, 이건 절대 이대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춘천 경찰서에서 30년간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아직 거기 아는 후배들이 많아요. 강태수 씨가 선희 씨와 재욱 씨가 모은 증거들을 꼼꼼히 살피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꾼 놈들 수법입니다. 박철민이가 도망갔다면 민수놈도 당장 공범으로 수배 때려야 해요. 강태수 씨가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훈아. 나다, 강 선배. 너 지금 서에 있냐?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내 가게로 잠깐 좀 와줄 수 있겠어? 잠시 후 최동훈이라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형사님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고. 동훈아, 이분 사건 좀 도와줘야겠다. 내 말 좀 들어봐라. 강태수 씨가 저를 가리키며 제 사연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최동훈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아, 형님, 혹시 이 어르신 일, 그 박철민 투자 사기 사건 말씀이십니까? 뭐, 너희도 알고 있었어? 네, 형님,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민수 그 사람, 저희도 박철민 공범으로 보고 지금 행적을 쫓고 있거든요. 어르신 며칠만 기다려 보십시오. 며칠 후, 정말 최동훈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아드님은 아직 서울 강남 아파트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박철민이가 튀었는데도 아직 도망가진 않았더군요. 일단 출국 금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싹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선희 씨도 곧장 춘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강태수 씨 가게에 모여 머리를 맞댔죠. 이제 우리가 직접 민수를 만나서 자백을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30년 경찰 밥 먹은 짬이 있습니다. 웬만한 범죄자, 놈들, 증거 들이밀면서 압박하면 열에 아홉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상대가 가족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강태수 씨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오선희 씨가 갑자기 번뜩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다음 달에 여기서 춘천 얼음낚시 페스티벌이 열리죠? 네, 맞아요. 매년 크게 하죠. 좋아요. 그놈들 바로 거기로 불러냅시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얼음낚시 페스티벌에요? 제가 버려졌던 바로 그곳에요? 네, 바로 거기에요. 어르신이 버려진 바로 그 장소에서 만천하에 그놈들 죄를 밝히는 겁니다. 제가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 부스를 하나 만들고 가짜 스폰서 명목으로 민수놈을 올해의 명예 낚시인 이딴 걸로 초청하는 거예요. 강태수 씨가 기겁하며 반대하셨습니다. 아니, 선희 씨,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놈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의심할 수도 있고 행여나 분희 씨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아니요, 강 선생님. 오히려 그 반대예요. 쥐도 새도 모르는 곳보다 차라리 그렇게 공개된 장소,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대면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놈들도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함부로 날뛰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 끔찍했던 빙판 위에 다시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아요. 제가 버려진 바로 그 장소에서 그놈들의 가면을 벗겨내는 거죠? 재욱 씨가 민수가 매일 저녁 윤지와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서 식사한다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선희 씨는 그 일식집 사장에게 손을 써서 민수의 테이블에 아주 그럴싸한 봉투를 전달하게 했죠. 춘천 얼음낚시 페스티벌 VIP 초청장. 거기다 올해의 명예 낚시인상 수상이라는 기가 막힌 거짓말까지 적어 넣었습니다. 항공권과 최고급 호텔 숙박권까지 제공한다고 써놨죠. 며칠 후 재욱 씨가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놈들이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윤지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난리더랍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죠. 이제 마지막 단계인 얼음낚시 페스티벌에서 그 파렴치한 민수 부부와 대면할 시간만 남았어요. 강태수 씨가 제 어깨를 묵직하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분희 씨, 힘내십시오.
이제 정말 저놈들 죗값 치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강태수 씨, 태수 씨가 절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모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선희 씨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어르신,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 다 끝납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놈들을 심판할 얼음낚시 페스티벌 당일이 밝았습니다. 춘천 소양강에는 그야말로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저는 선희 씨 그리고 강태수 씨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한 VIP 부스에 자리했습니다. 선희 씨가 부스 안을 마지막으로 싹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어요. 부스에는 2023 춘천 명예 낚시인상 시상식이라는 아주 거창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민수 녀석이 자기가 그 대단한 상을 받는다고 철석같이 믿게 하려는 선희 씨의 기막힌 작전이었습니다. 정확히 정오가 되자 재욱 씨에게서 무전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어르신, 놈들 도착했습니다. 제 심장이 정말 땅바닥까지 쿵쾅거리며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민수와 윤지, 그 두 짐승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재욱 씨가 조직위원회 직원인 척 위장해서 그 두 사람을 안내해 왔어요. 아이고, 이민수님, 김윤지님,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 멀리서 민수와 윤지가 아주 거만한 태도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번쩍이는 양복을 쫙 빼입었고 며느리 윤지는 제 돈으로 샀을 게 뻔한 하얀 모피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윤지가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깔깔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어머 여보, 웬일이야. 행사가 엄청 크네. 자기야, 나 사진 좀 이쁘게 찍어줘. 얼른. 이거 당장 SNS에 올려야 돼. 친구들이 보면 난리 나겠다. 민수 녀석도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서는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재욱 씨가 민수 부부를 VIP 부스 안쪽으로 깊숙이 안내했습니다. 자, 두 분 잠시 여기서 대기하시면 곧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우와, 정말 제대로네. 명예 낚시인상이라니. 어머, 너무 멋있다. 윤지가 박수를 짝짝 치며 흥분해서 날뛰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 직접 상을 주실 겁니다. 바로 그때 제가 부스 안쪽 가려진 천막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민수와 윤지가 저를 보는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민수가 턱이 빠진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윤지는 비명도 못 지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민수가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다 민수야. 저는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누르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엄마가 네 앞에 서 있다. 오랜만이네, 아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윤지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강태수 씨와 재욱 씨가 이미 떡 버티고 서서 출구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려고 그러나? 강태수 씨가 윤지의 앞을 딱 막아섰죠. 그제야 민수와 윤지는 사방이 막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경찰들과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전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저희가 짜놓은 완벽한 각본대로였습니다. 선희 씨가 마이크를 낚아채고 무대 위로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시상식이 아닙니다. 이 파렴치한 사기꾼, 페르나드를 고발하는 자리입니다. 선희 씨의 목소리가 페스티벌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주변 관광객들이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며 민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대답해, 민수야. 왜 그랬어? 왜 이 엄마를 그 차가운 강물 속에 버리고 도망갔니?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말해. 왜 평생 모은 내 피 같은 재산을 전부 다 훔쳐갔어? 말하라고. 제 목소리가 분노로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왜 나를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다녔어? 그러자 곁에 있던 며느리 윤지가 갑자기 눈을 희번덕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는 몰라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다 저 사람이 시킨 일이라고요. 민수가 배신감에 윤지를 삿대질했습니다. 야, 김윤지, 네가 우리 엄마 재산 탐나서 나를 먼저 꼬드겼잖아.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 사자고 한 게 너잖아. 아니야. 닥쳐.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 사기꾼아. 두 짐승이 서로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책임을 떠넘기며 발악을 했습니다. 그때 선희 씨가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높이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이놈들이 저지른 짓의 증거가 있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선희 씨가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여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고령자들이 제일 쉬워, 의심도 없고 계속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민수 녀석의 목소리가 얼음판 위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주변 관객들이 분노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천하의 나쁜 놈들을 봤나? 사기꾼들이다. 당장 잡아넣어. 사람들이 민수 부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민수, 김윤지, 당신들을 사기 및 존속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민수와 윤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수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저를 바라보며 절규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울부짖는 민수와 윤지를 가차없이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지는 법정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남편 이민수에게 속았을 뿐이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검사님이 그런 윤지의 거짓말을 바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김윤지는 가로챈 재산을 전부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사실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박철민 사건의 다른 피해자분들도 증인으로 나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민수가 투자 설명회에서 저희 노인들을 속여서 피 같은 돈을 뜯어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민수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김윤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김윤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즉시 피해자에게 환수할 것을 명령한다. 민수와 윤지 모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선희 씨와 강태수 씨가 제 곁에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분희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야말로 진짜 인생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어쩔 수 없이 횡하니 공허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아들이라는 존재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법원 판결로 되찾은 제 재산으로 춘천의 작은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빙판 국밥이라고 정했어요. 선희 씨가 아주 멋진 간판을
선물로 달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태수 씨는 아예 단골 손님이 되어서 매일 아침 국밥을 드시러 왔습니다. 허허, 역시 분희 씨 국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이고, 매번 고맙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났던 분들도 가게를 찾아와 주셨어요. 분희 씨, 뉴스에서 봤어.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 정말 대단하십니다. 용기에 박수를 보내요.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가게는 금세 자리를 잡고 번창했습니다. 선희 씨는 제 사건을 계기로 아예 정의 재단이라는 곳을 설립했어요. 어르신을 저희 재단의 명예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뭘 안다고 그런 걸 해요? 물론이죠. 어르신의 그 뼈아픈 경험이 지금도 고통받는 다른 분들에게는 가장 큰 희망과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재단에서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한 노인분들을 만나 상담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 같은 늙은이도 다 해냈잖아요. 제 경험을 나누며 그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을 드리는 일이었죠. 가장 먼저 저를 도와주신 최 씨 할머니가 제가 다시 꿋꿋하게 일어선 모습을 보시고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분이야, 정말 장하다. 정말 잘했어.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저는 최 씨 할머니께 빌린 1,000만 원을 돌려드리고 평생 편히 사실 수 있도록 생활비를 넉넉히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 지옥 같던 대치동 아파트는 팔아서 일부를 재단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하며 언론의 주목도 받았죠.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선희 씨의 얼굴이 정말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김수연, 그 아이가. 김수연 씨가 왜요? 말을 해봐요, 어서. 그 아이가 우리 재단 후원금을 몽땅 빼돌렸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김수연 씨라면 성실하게 재단 회계를 맡아보던 바로 그 아가씨였는데 재단 설립 초기 6개월 동안 저와 선희 씨가 정말 가족같이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야, 선희 씨, 뭔가 잘못 본 거겠죠? 얼마인데요? 예. 3억 원이에요, 어르신. 선희 씨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마침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님이 방으로 들어와서 기가 막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정기감사에서 오늘 발각됐습니다. 그런데 김수연 씨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럼 언제부터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장부를 역추적해 보니 3달 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가짜 영수증으로 사무용품비 같은 소액을 빼돌리다가 최근엔 아주 대담하게 행사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통째로 인출했습니다. 저는 정말 머리가 띵했습니다. 또다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거였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네, 이미 신고는 했는데 경찰 말로는 김수연 그 아이가 이미 해외로 도망친 것 같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재단 후원자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무실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아니, 거길 어떻게 믿고 우리가 후원을 합니까? 당장 후원 중단하겠습니다. 내 돈 돌려줘요. 설상가상으로 언론까지 이 사건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마다 정의 재단 수억 원대 횡령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떠들어댔습니다. 저희 재단의 신뢰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선희 씨가 결국 참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사람 하나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서. 선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작정하고 우리를 속인 걸 어떡해요. 그때 마침 소식을 듣고 강태수 씨가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어요. 아니, 분희 씨, 선희 씨,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그 김수연이란 애부터 당장 찾아내야죠. 강태수 씨가 곧바로 재욱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재욱 씨가 정말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김수연이 교도소에 있는 며느님 윤지랑 편지를 주고받은 흔적을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윤지랑요? 재욱 씨가 증거로 내민 편지의 내용을 보니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며느리 윤지가 김수연에게 내린 아주 구체적이고 악랄한 지시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재단을 파탄내, 그리고 정분이와 오선이 그 두 년의 명예를 바닥까지 실추시켜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아보니 김수연이 원래 윤지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윤지가 수감되기 직전에 김수연에게 거액의 돈을 주면서 일부러 재단에 위장 취업시켜 복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지독한 윤지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윤지가 교도소 안에서도 저와 선희 씨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던 거죠. 김수연이 빼돌린 3억 원 중 일부는 윤지가 지정한 해외 계좌로 이미 송금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윤지를 교사범으로 추가 수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언론은 재단 횡령 사건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악의적인 신문 기사는 제가 마치 재단을 사적으로 운영하다 이 사달이 난 것처럼 허위 내용까지 실었습니다. 저희가 긴급 설명회를 열어 모든 것이 윤지의 사주를 받은 김수연의 단독 범행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후원자들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열린 재단 비상이사회에서는 결국 사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오 대표님, 정 이사님, 두 분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합니다. 재단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결국 선희 씨가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그건 그년의 계획대로 고스란히 놀아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 못 물러납니다. 며칠 후 재욱 씨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찾았습니다. 김수연 지금 동남아시아에 숨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검거 작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민수가 저에게 긴급 면회를 요청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 말이 민수가 어머니를 꼭 도와드릴 말이 있다며 아주 절박해한다고 전하자 제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한 번만 만나보죠.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만난 민수는 정말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건만 말해라. 민수가 윤지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끔찍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윤지가 격리되기 전에 저한테 자기 복수 계획을 떠벌렸어요. 김수연 그 여자는 시작일 뿐이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김수연 말고도 다른 사람을 또 포섭해놨다고 했어요. 재단 자원봉사자 중에 박씨 성을 가진 20대 후반 여자가 있대요. 그 여자가 곧
재단에 상상도 못할 추가 타격을 가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민수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서 이번만큼은 거짓이 아닌 진심을 느꼈습니다. 알겠다. 저는 민수가 알려준 이 끔찍한 정보를 선희 씨와 재욱 씨에게 즉시 전달했습니다. 윤지의 그 지독한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민수 녀석이 알려준 그 신락 같은 정보를 붙잡고 재욱 씨가 곧바로 재단 자원봉사자 명단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밤낮 없이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정말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에 박지영이라는 20대 후반의 여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아이가 윤지의 또 다른 공범이었던 거예요. 재욱 씨가 서류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찾았습니다. 이 박지영이라는 여자가 윤지와 계속해서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재단 내부 정보를 교묘하게 빼돌려서 언론사에 흘렸습니다. 재단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무너뜨리는 게 이 여자의 역할이었어요. 재욱 씨와 경찰이 곧바로 그 박지영이라는 아이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국제공조 수사로 그 돈을 들고 날랐던 김수연이가 태국에서 체포됐다는 거였어요. 재욱 씨가 정말 오랜만에 환한 얼굴로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김수연이 빼돌린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했답니다. 3억 원 거의 대부분을 다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과 박지영, 두 사람 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결국 윤지의 사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였죠. 그러자 언론의 반응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싹 바뀌었습니다. 떠났던 재단 후원자분들도 하나둘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저와 선희 씨의 경영권을 재확인해 주었고 회수된 3억 원도 모두 재단 통장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깨끗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단을 재정비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민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다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저를 본 민수 녀석이 말도 꺼내기 전에 왈칵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라, 민수야. 네가 알려준 그 정보 덕분에 재단을 지킬 수 있었어. 고맙다. 제 말에 민수가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비록 천하의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엄마만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면회실 수화기를 든 채로 그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이제 네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구나.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엄마, 저 출소하면 정말 엄마 곁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 좋다. 대신 조건이 있다. 뭐든지 다 할게요. 말씀만 하세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너 때문에 피눈물 흘렸던 다른 사람들에게 평생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약속할 수 있겠어? 민수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할게요. 얼마 후 민수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고 저를 돌보고 싶다며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님이 민수의 가석방 신청을 준비해 주셨고 저도 법원에 제 아들 이민수를 용서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민수의 가석방이 승인됐어요. 저와 선희 씨 그리고 강태수 씨가 교도소 문 앞에서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출소한 민수는 많이 야위었지만 그 도끼 서렸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고생했다. 춘천으로 가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다. 민수가 춘천으로 돌아와 제 국밥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가게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손님들이 민수를 보고 다들 경계했죠. 어머, 저 사람 뉴스에 나왔던 그 아들 아냐? 세상에 제 어미를 빙판에 버렸던 그 사람이잖아. 쯧쯧. 하지만 민수가 묵묵히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며 허리 숙여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동네 분들도 점차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했던 기억 속의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했어요. 민수야, 우리 얼음 낚시 가지 않을래? 네. 얼음 낚시요? 어디로요? 소양강. 네가 나를 버렸던 바로 그 자리.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거길 다시 가요? 못 가요, 엄마. 아니다, 가야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까지고 그 죄책감에 숨어 살 거냐? 도망치지 말고 네가 저지른 죄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너도 다시 살 수 있는 거야. 민수가 한참을 주저했지만 결국 제 뜻을 따랐습니다. 선희 씨와 강태수 씨도 저희와 함께 춘천 소양강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제가 끔찍한 절망 속에서 버려졌던 그리고 민수가 체포되었던 바로 그 빙판 위에 저희가 다시 섰습니다. 민수가 그 자리에 서자마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제가 그때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저는 그런 민수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일어나라, 아들. 이제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우리는 나란히 작은 의자에 앉아 얼음 구멍에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민수야, 어릴 때 엄마가 가르쳐준 낚시 방법, 그거 기억하고 있어? 민수가 훌쩍이면서도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직도 다 기억해요. 낚싯대를 이렇게 던지고 가만히 숨죽이고 기다리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민수의 낚싯대가 세차게 휘어졌습니다. 엄마, 잡았어요. 제가 잡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네. 선희 씨가 그 모습을 카메라로 남겨주었고 강태수 씨는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따뜻한 어묵과 붕어빵을 저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해가 지고 빙판 위에 아름다운 조명이 켜졌어요. 저는 그 순간이 제 파란만장했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 중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거 없다. 진심으로 살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라. 네, 엄마.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으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다, 알겠냐? 네, 엄마. 꼭 그렇게 살게요. 우리는 그 빙판 위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제야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차가운 빙판 위에서 저희 모자는 비로소 진정한 화해를 이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제 인생에도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가 찾아왔어요. 저의 빙판 국밥은 이제 춘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가장 유명한 국밥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자리가 없구먼.
역시 춘천 오면 빙판 국밥부터 와야 한다니까. 저와 민수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매일같이 손님들로 북적였죠. 민수는 가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토요일이면 팔을 걷어붙이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저처럼 힘없고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녀석의 진심이었죠. 어르신, 국물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제가 자리까지 안전하게 갖다 드릴게요. 민수가 그늘진 곳의 노인분들을 제 부모님 모시듯 정성껏 챙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선희 씨의 정예 재단도 그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부를 확장해서 저와 같은 억울한 분들을 더 많이 돕게 되었어요. 저는 재단에서 상담 활동을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제 기구했던 경험을 나누면서 절망에 빠진 다른 분들에게 나도 해냈다는 희망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창고방을 내주셨던 최 씨 할머니는 여전히 아주 정정하게 잘 지내셨습니다. 자주 국밥집을 찾아와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아이고, 민수 엄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정말 잘 됐구나.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내가 특별히 인삼푹 고아서 넣었어요. 저는 최 씨 할머니를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며 친자매처럼 살갑게 지냈어요. 반면에 며느리 윤지는 교도소에서 저지른 그 끔찍한 일들 때문에 추가 형량을 받아 아주 오랫동안 세상 구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설령 언젠가 나온다고 한들 그 아이를 반겨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게 분명했죠. 민수는 국밥집 일뿐만 아니라 선희 씨의 재단 활동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어머니를 차가운 얼음판에 버리고 도망쳤던 그런 페류나였습니다. 민수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그런 저를 제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 덕분에 저는 오늘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저처럼 어리석게 절대 배신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민수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훔치며 감동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저는 국밥집 마당 구석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상추며 깻잎, 토마토 같은 것들을 심었죠. 강태수 씨가 어느새 호미를 들고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아주셨습니다. 아이고, 분희 씨, 여긴 흙이 참 좋네. 여기에 매운 청양고추도 좀 심으면 어떨까요? 국밥에 팍팍 넣어 먹게. 어머,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태수 씨. 민수와 선희 씨도 그 주말에 찾아와서 함께 텃밭을 가꿨어요. 엄마, 흙이 좀 모자란 것 같네. 내가 얼른 한 포대 더 사서 가져올게. 어머, 어르신. 채소 키우시는 솜씨도 보통이 아니시네요. 저도 좀 배워야겠어요. 저희 네 사람은 흙냄새를 맡으며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삽을 든 채 빙판에 빠졌던 그날 이후 지금까지의 험난했던 여정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그래, 인생이란 건 그렇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제든 몇 번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춘천 얼음낚시 페스티벌에는 아주 특별한 부스가 하나 생겼죠. 바로 정의재단 희망 부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제 이야기와 재단 활동을 알리는 그런 뜻깊은 부스였어요. 민수가 그곳에서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저희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국밥집은 이제 민수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저는 가끔 주방에 들어가 손님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오늘 국물이 유난히 더 구수하고 맛있네요. 허허, 고마워요. 우리 아들 민수가 정성껏 끓여서 그래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저는 그 소양강 빙판 위에 앉아 조용히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회상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죠. 얼음 아래에서 꾸르륵 하고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그 끔찍했던 날, 이 얼음판에 버려졌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절망적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모질었던 모든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저도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민수가 조용히 다가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추워요. 따뜻한 차 한 잔 가져왔어. 민수가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내 아들. 저는 따뜻한 찻잔을 든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이제는 정말로 모든 걸 진심으로 용서한다. 네가 정말로 많이 변했어. 장하다. 민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 됐다.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하래도.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하고 빙판 위에 아름다운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 곁에는 강태수 씨, 선희 씨, 그리고 제 아들 민수, 의리 있는 최 씨 할머니까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바로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네, 엄마 앞으로는 평생 엄마 곁에서 함께 할게요. 저희는 그 아름다운 빙판 위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움이 아무리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인생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 빙판 위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른이 다 된 나이에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용서를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웠어요. 힘든 순간에도 저를 도와준 고마운 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